말을 못해요. 그래서 난리 나죠. 그 눈이 감기증인데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예요. 뛰어가는 이유가 경찰 부르러 간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내가 신고한 거예요. 그 차는 한 40, 50 대전하자마자 그냥 속도를 내가 한 20, 30km 갔으니까 이렇게 좀 심했죠. 내 차 안 받았으면 그게 가갖고 사람이라도 몇 명 가서는 완전 그게 큰일 날 뻔했던 건데. 단독 보도 내용, 저희 택시기사의 실제 육성과 당시 상황 정황들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저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크게 정리해보면 많이 취해 있어서 대화가 안 돼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게 이 택시기사의 말인데요. 특히 혀 꼬부러져서 말을 못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좀 순서대로 짚어보고 싶어서요. 당시 한밤중 이태원으로 잠깐 CCTV 영상을 먼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사고 전 CCTV 모습을 보면 문다혜 씨의 저 캐스퍼 차량이 저 삼거리 중앙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잠깐 멈칫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실제로 당시 택시기사가 저 차 왜 그러지? 뭐 여러 번 소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이태원 같은 경우는 새벽에도 굉장히 붐비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 이 택시 기사분이 그 차를 먼저 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우리가 운전을 하더라도 차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한다든지 차선을 넘나든다든지 뭐 이러면 저 차 저거 음주운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이 택시 기사분도 그걸 본 것 같아요. 왜 저러지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부딪히면서 이제 문을 열어봤더니 정말 이제 거의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이 취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이분한테 인상적이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 차를 그래도 받아서 다행이지. 이거 만약에 딴 사고 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명피해기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 정도 지금 인사불성인 차가 그래도 택시에 그냥 쓱 붙으셔서 조금 아마 편차시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도만 다행이지. 만약에 저런 차들이 그냥 정말 이게 막 시속 몇십 킬로로 달리고 뭐 했다 그러면 정말 끔찍한 사고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나 당시 상황이 황당하고 정말 황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문다혜 씨 음주 사고 얘기를 전해드릴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9였다. 그러니까 대략 소주 한 병에 소주잔 4잔 정도의 뭐 만취 상태 정도는 감이 잡혔을 텐데 피해 택시기사의 말로 좀 더 당시 문다혜 씨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냐면요. 혀가 꼬부러졌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장윤 변호사님. 네. 혈중 알코올 농도 0.149라는 표현을 혀가 꼬부러졌다는 표현도 썼었어요? 맞습니다. 일단 이 택시기사분은 접촉사고가 나고 그 현장에서 문다혜 씨를 바로 직면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비교적 생생하게 전할 수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 0.149라는 거, 0.1%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보통 소주 한 병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체격, 남녀, 그리고 뭐 신체 사이즈 등에 따라서는 개인차, 개인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짚어주신 대로 0.149%는 소주 한 병 플러스 한 3잔 정도, 4잔 정도를 더 마신 정도가 평균치로 집계가 되고 0.03만 넘어도 면허는 정지가 됩니다. 음주에 대해서 과거에는 0.05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워낙에 경각심도 많이 커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근데 0.149라고 하면 뭐 당연하지만 면허가 취소되고 거기에 부과하는 이제 처벌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혀가 꼬부러져서 말을 못했고 술 냄새가 많이 난 데다 눈이 감길 정도였다. 그래서 뭐 그 전부터 저 캐스퍼 차량을 요주 주의 깊게 지켜봤었고 저러면 안 되는데 했고 실제로 막상 이제 피해를 당한 이후에는 만취 상태였다는 표현을 혀가 꼬부러졌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승훈 변호사님. 이제 다음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저희가 사고 직후에 한 2분 50초 정도, 3분가량 문다혜 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본인이 술에 많이 취했습니다만 음주운전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났으니까 굉장히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리지를 못하고 몇 분간 있다가 그제서야 이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저 당시에 술이 조금 덜 취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피해자하고 합의를 시도하거나 사과를 했을 것인데 너무 만취했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했던 것 같고요. 예. 그나마 다행인 건 택시기사가 음주 사실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서 사고의 어떤 폭이라든가 이런 강도를 낮췄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이고, 또한 오늘 합의가 됐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저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글쎄요, 본인이 이제 저 가해 차량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혹은 저 차량 상상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거 그 이후에 교통사고 보도가 나온 이후에 내가 그 피해 당사자인 거를 그제서야 알았다는 게 택시기사의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반문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린 바시피 택시기사가 지난 9일에 경찰 조사를 먼저 받고 나서요, 자신이 직접 문다혜 씨 측 변호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 그 육성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얼마 제시하기 늦었다고. 예, 그래서 뭘 제시를 하냐고 변호사가 제시하려고 하긴 알겠다고. 예, 그래갖고 한번 본 거예요. 경찰관이 변호사님한테 문자가 왔니 뵙기 싶다. 그래갖고 저 변호사 전화번호하고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전해주더라고요. 이건 가시다가 좀 보시라고. 제가 경험이 없어서 진짜 죄송합니다 기사님 하고 이렇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손편지 내용도 있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들었어요. 경황이 없었다, 진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택시기사 얘기는 손편지를 읽자마자 버려서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일단 어느 정도 합의는 이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문다혜 씨가 어떤 진심 어린 어떤 사과의 편지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 문다혜 씨가 지금 받고 있는 어떤 혐의가 세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고 신호 위반을 하고 그다음에 또 위험운전 치상죄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어떤 형이 높은 거, 그런 부분이 이제 음주운전 치상죄인데, 결국은 합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 택시기사의 마음을 좀 얻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문다혜 씨가 어떤 진심을 담아서 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저는 이제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진짜 예. 저렇게 딴 두 줄이었을까? 경황이 없었다, 진짜 죄송하다, 그 정도에서 끝났을까? 아니면 택시기사가 생각하는 손편지의 내용의 어떤 취지가 두 개의 문장일까?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제가 좀 이상한 건 뭐냐면, 예. 택시기사가 그 사과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거는 읽자마자 버렸다고 하거든요. 예.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뭐 택시기사 뭐 본인 스스로의 입장도 있을 거고, 뭐 읽고 뭐 접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꼭 그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장유희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요. 뭐 손편지는 손편지고, 그거는 이제 법적인 부분과는 이제 거리가 있는 거면 얼마 받을지 먼저 제시해달라, 됐다. 변호사 제시 금액에 합의를 했다는 게 이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합의 금액이라는 건 정말 정답이 없습니다. 예. 뭐 이게 또 가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과정 중에서 보통은 이제 대리인인 변호사가 어느 정도로 합의가 가능하신 대로 의사타전을 하는데, 택시기사분은 구체적 액수를 내가 먼저 제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이 변호사 측이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금액이면, 저희가 제시하는 이 정도라면 좀 용서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 선처를 좀 받은 것 같고요. 예. 택시기사 분의 이런 의사가 중요한 건, 왜냐하면 지금 가해 차량에 받친 부분이기 때문에 예. 당연하지만 피해자고, 이 피해자의 어떤 신체 상황이 상해에 이른다고 하면은 더 가중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합의에 이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택시기사분의 얘기도 문다혜 씨가 형사 합의도 마쳤고, 원래 그 이번 주 초인가요? 진단서를 내니 마니 뭐 이런 언론 보도가 좀 엇갈렸었는데 진단서도 안 내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문다혜 씨가 처벌 수위가 표면적으로는 낮아진 건 사실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거의 보름 넘었고 어서 용산경찰서에 나와서 경찰청장 말만 따라 특혜 없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율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차일피일 경찰 출석이 늦어지고 있는 거죠? 일단 조사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뭐 안전상의 문제로 제3의 장소 경찰에서도 이야기하던데 저는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저도 뭐 비교적 근래에 용산경찰서 입회를 해보면, 용산경찰서가 왜냐하면 또 도심에 있기 때문에 뭐 지하 통로가 있다거나, 그리고 어떤 시선을 피해서 이렇게 출입을 하는 게 용이한 공간은 아니에요. 통로가 사실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유튜버다, 기자들이다, 뭐 여러, 일단 뭐 기자분들은 취재를 위해서 이제 계시는 게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여러 유튜버들이 또 엉겨붙으면서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휴재기를 갖고 안전상의 이유, 이게 문다혜 씨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용도에서 경찰에서도 그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혹자 저희 정치 시그널 출연한 박상수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 물론 어느 내막에서 조율 중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문다혜 씨가 계속 사실 그렇게 뭐 취재진이 몰리고 유튜버가 몰리고 불상사는 사실 다른 문제, 곁가지 문제고 빨리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나중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뭐 이런저런 얘기까지 해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체포영장은 그분도 변호사시니까 아시겠지만 예. 소환을 거절할 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소환을 거절한다는 그런 의사는 본인이 내고 있지도 않고요. 체포영장이란 건 말 그대로 수사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소환을 요청했는데 피해자가 그 부분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고 예. 이런 불응한다면 당연하지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게 정해진 수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대단히 정파적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물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뭔가 뭐 당장이라도 문다혜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무르익었다가 시간이 미뤄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대신 한번 드려봤습니다. 혀가 꼬부러져서 말을 못했고 워낙 만취 상태라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택시기사, 그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